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유품이 택배로 배달됐답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세월호 304 잊지 않을게에는 오늘 단원고 2학년 10반 이경주 양의 가방과 교복, 옷가지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지 150일 만에 경주 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배를 받은 경주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는 글과 함께 5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해서 전 국민이 죄인된 심정인데 희생자의 마지막 흔적일 유품을 택배로 보내는 후안무치와 무례함을 어떻게 이해해줘야 할까요? 산자가 죽은 자 앞에 취하는 예의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하긴 유가족들의 한대짬을 한 달째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니까 그 아래는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네, 9월 18일 이강윤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맞붙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10조 5천억 원을 써낸 현대차에게 승리가 돌아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경쟁자였던 삼성전자는 겨우 5조 원 정도 썼답니다. 10조 쓰자고 한 게 누구야?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석간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전 삼성동 부지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게시판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죠? 삼성이 결국 삼성동 한전 부지를 놓친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도 삼성동이 있다. 삼성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관악구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라.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관악구에도 삼성동이 있어요. 무슨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예. 신림동 이런 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신사동이 원래는 이제 강남구에도 있고 은평구에도 은평구에도 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있는지 한번 쳐보시겠어요? 더블 스코어 정도 돈을 신사동. 써냈어요. 예. 현대자동차가 무대본지 욕심이 많은 건지. 그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러시죠. 뭐 예. 시작하시죠. 현대차그룹이 한전 삼성동 본사 부지를 감정가보다 3배 비싼 10조 5,500억에 낙찰받은 데 대해서 외국계 투자가와 언론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냥 현대차 안에서만 샴페인을 터뜨린 꼴입니다. 네. 낙찰액은 그런데 현대차의 지난해 이익을 상회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년 내에 벌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한 입에 탁 털어 넣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 실적 지난해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한 해 수익보다도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입하느냐. 이런 시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블룸버그는 낙찰 발표가 나오자 현대차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대로 끝나면 2012년 11월 이래 최대 하락이 된다라면서 현대차그룹이 주가 폭락을 자초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의 팔자 이 공세에 동반 폭락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9.17% 폭락한 19만 8천 원의 거래가 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2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9%가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역시 무섭고 냉정합니다. 2011년 8월 19일에 10.9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네. 기아차 역시 7.8, 현대모비스 역시 7.89 폭락했습니다. 오늘 폭락한 현대차 그룹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하루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식들 상위 랭킹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현대차 그룹의 차가운 시선을 보낸 것은 단지 한전 부지를 비싸게 샀다는 이유에 못지않게 고령의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그룹 수뇌부가 현대차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현대차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엔저 공세인데요. 일본 엔화는 오늘도 아베 정권의 무기 아래 가공스러운 엔저 행진을 계속해서 달러당 108엔 후반까지 급등했고 당연히 일본 자동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이런 자금 투여로 현대차 그룹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것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높은 마철로를 짓거나 경합에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뭘 사서 이겼을 때 뒤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현대자동차 어떻게 앞으로 잘 뿌려갈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1심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그런 판결을 내렸네요. 현대차 정몽구 회장 오늘 아주 상당히 우울한 날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두 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가운데 신규 채용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서 2010년 7월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제 최병승 씨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차는 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라면서 나머지 사람들 최병승 씨처럼 정규직 예우받고 싶으면 개별 소송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분이 크레인 고공타워 농성도 하고 그랬던 분이죠.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대차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네. 고공소송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렇죠. 예. 자, 현대차가 판결에 앞서서 지난 16일 사내 하청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욱 거센 정규직화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해 왔는데 그것이 전향적으로 해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되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일설에 의하면은 현대차의 최고위에 해당하는 어떤 분은 화가 나면은 그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인트를 깐다는 그런 얘기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예. 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정씨 집안이 조인트에 특히 능해요. 예. 비단 저기뿐만이 아니고. 전 정씨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날라차기 수준으로 배터리 이런 것만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글쎄 말입니다. 10조 누가 써냈어? 이런 거. 예. 삼성전자는 5조. 5조. 원래 최소한 3조 정도 이상은 감정가가 한 3조 3천억 됐고. 예. 그래서 한 5조쯤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지. 현대차. 실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5조대에서 경쟁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거 일반의 예상할 게 10조였단 말이죠. 6조나 7조도 아니고, 그냥. 이야, 참.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이거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딱 발송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네.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대통령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자기 컬럼과 산케이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모양이죠. 예. 아니, 조선일보가 한 내용을 거의 옮겨 싣다시피 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게 산케이 신문 측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코너에 몰린 사람이 바로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게 이제 글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케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은 건데요. 나의 칼럼과 산케이의 그 보도는 격이 다르다. 산케이보다는 선정성 저급 보도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예.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호했느냐. 본인 칼럼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운영 방식에 관한 비판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또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 이런 대통령 행적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자신이 쓴 칼럼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답변이 풍문의 단초가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따라서 이 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했던 책임이 바로 김기춘 실장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더욱이 본인 칼럼에서는 산케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녀 관계라는 단어는 없었고 특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 그대로 형식 논리 아닙니까? 최보식 기자 칼럼 읽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그야말로 어영부영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이런 와중에 그 최보식 기자는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윤회 씨 이야기를 하면서 정윤회 씨의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어서 그리고 증권가 찌라시도 언급하면서 했잖아요. 온갖 억측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 아니 눈 뜨고 지각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박 대통령의 이런 사생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최보식 기자의 변명치고는 조금 구차합니다. 공색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단어가 있다 없다 가지고 그럴 건 아니죠. 네. 석간 브리핑계의 원조 김용민 PD였습니다. 인사 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씩씩합니다. 주말에 뭐 좋은 계획 세워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니까 지금 문 의원이 요번에 등판하면 열린우리당 시절까지 합하면 세 번째 구원 등판인 거네요. 그런가요? 어떻게들 평가합니까? 문희상 의원 추대를? 일단 뭐 가장 무난한 인선이다. 뭐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의원이 뭐 친노 색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한 친노 인사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예. 거기다가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각 계파와 두루 이 뭐 인간적인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교동계 뭐 지금은 좀 뭐 흐릿해지긴 했지만 동교동계부터 해서 그렇죠. 예. 친하고 지역적 배경도 뭐 수도권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무난한 예상했던 뭐 그런 비대위원장 인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 대표를 한번 했고. 그랬었죠. 예. 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에, 그러니까 2013년 1월인가 아마 비대위원장 취임해서. 예, 작년에 비대위원장을 했었죠. 그랬죠. 몇 달 했고, 네. 저기한테 물려준 거죠. 새누리당은 오늘 보수 혁신 특위를 구성했는데, 네. 여기 뭐 비박계 소장파 의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위원장으로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선임이 됐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1차로 당내 위원 10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한 의원이라고 하면 강석훈 의원 정도 꼽을 수 있고요. 예. 다른 의원들은 친박 색채가 좀 있더라도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들, 예를 들면 뭐 서용교 의원 같은 사람이고요. 예. 그 이외에는 사실 대부분 비주류 혹은 친이계 뭐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초재선 의원들인데요. 재밌는 건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당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는 이렇게 국민적인 신뢰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무난한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이제 혁신특별위원회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 혁신위 구성을 보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훨씬 더 이 내부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좀 추동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좀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청와대 뭐 의중과 또 방향 이런 것들이 여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친박계가 다수인 당 내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현업에 다시 끌어들이기도 한 거고, 예. 자신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를 지금 이제 다시 주목받는 정치 그렇죠. 위치에 끌어올려놓은 거죠. 예, 역할을 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친이계의 명맥을 잇는 이 비주류 인사들이 당의 혁신 작업을 이제 주도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새누리당이 좀 더 내부 동력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예.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조금은 파격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비빔밥 인사 네네. 또는 탕평책 인사 이거 김무성 대표의 포용력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뭔가 그림을 쭉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들어간 자기 색깔 만들기 뭐 그런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렸던 그 전자의 부분, 이 탕평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 사실 이제
탕평 인사라는 게 이제 개파색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각 개파를 고루 등용하는 이런 문제라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탕평 인사의 핵심이 적재적소 배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혁신특위, 보수혁신특위에 들어가 있는 이 초재선 의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당 내에서 쇄신 모임, 개혁 모임 이런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늘 개파나 지역안배 이런 것 없이 실제로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개혁 작업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의원들을 모두 다 복수혁신특위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일견 타당한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무성 대표 역시 차기 여권의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지금 이미 떠오른 상태고, 그러고 보면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들을 하나씩 둘씩 다지는 그런 작업들을 아마 뭐 알게 모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보수혁신특위의 큰 역할 중에 크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정치 정당 개혁 부분, 김무성 대표가 수차례 강조해왔던 상향식 공천제를 비롯한 이런 정치 정당제도 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박근혜 후보의 집권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원 당규가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재개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는 거는 결국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바라보는 당 바라보고 이제 당 체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임기를 감안을 하면 뭐 2년 임기를 다 채우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한다면 그렇죠. 김무성 당 박근혜 색깔을 빼고 점차 탈색시키고 김무성 색깔을 입히는 그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보수혁신특위의 인적 구성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지금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김무성 색깔 입히기 나왔으면 청와대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보수혁신특위 인선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인준을 했는데요. 당내 인사들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친박 핵심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혁신위 활동의 방향이 당 혁신이 아니라 정치 혁신에 맞춰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당에서 박근혜 색깔 빼는, 친박 색깔 빼는, 그러니까 친박계가 전체 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당 혁신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그런 방향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는 빼겠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요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정치인 김무성의 앞날이 있겠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쨌거나 뭐 비빔밥 인사는 약간은 좀 이례적이고 한번 눈길이 가긴 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과 정가 산책했습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사장 재임 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현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노현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각종 사건에서 무죄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여부를 밝혔던 검찰은 이번에는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소한 사건,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과거 같으면 즉각 항소 운운할 텐데 이번엔 항소 기한 만료 시점까지 두통 호소. 어떤 사건일까?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이번처럼 관심이 큰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며칠씩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사 의지나 아니면 공소유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유죄를 다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이분이 결론 내린 사건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네, 6시 26분 들어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훌륭한 발명품이라고도 할 만한 아이패드가 지금 현재 복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게시판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제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 살자께서 이제 막 올리신 것 같아요. 한국일보 양 기자는 친이계와 무늬만 소장 개혁파들인 사람들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뭐 해석은 다 자유니까요. 짧은 시간에 전하는 것과 또 말과 글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 쓸 때는 뭐 오해의 여지가 없거나 또는 오독의 소지가 매우 적은 반면 말로 할 때는 어디서 끊어 읽거나 어디에 액센트를 두거나 함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걸 제가 좀 느끼거든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죠. 네. 워렌 버핏 67조. 이분은 투자는 안 하시고 이 댓글에 아주 열심히신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올려주시는데 김무성이 나름 잘한다. 대권 욕심 생긴 모양이다. 이랬고 또 자신의 글에 친박 최경환 장관이 박근혜를 업고 자본 이득세 추진하는데 반대는 문제인데 요 말은 잘 문맥이 싹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오케이 마린님, 부시는 9.11 때 유치원에서 7분간 머무른 것으로 수사까지 받았다. 엄밀히 말해서 대면 조사죠. 수사라기보다는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들과 네, 설문 문답을 받았습니다. 뭐 굳이 수사라는 표현은 조금 70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70분도 아니고 7시간이다. 그 7시간 동안 살아있었을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묻고자 합니다. 적어도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묻는 대가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경제 개방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침묵의 대가로 증세만 있을 뿐이다.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사례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아주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만한 논리를 펼쳐주셨군요. 사진까지 함께 하셨고, 사진은 다른 분이 올리셨고요. 낭만고양이님이 오케이 마리님, 이 그림 자개판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자개판이 뭐예요? 네, 한두 개 보고 지구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서태후님의 소설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을 살살 건드는 모양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주면 받는 사람도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공식적으로 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현대차의 정보력이 동네 찌라시 수준도 아니고 대놓고 건물을 받고 10조쯤 주면 알아서 챙기고 나머지는 입금?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액수. 소설 끝! 이러셨네요.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에 그 뒤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10조 원은 바로 한전한테 가니까 누가 뭐 손대고 말고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구촌 이슈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장혜림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주사변 관련해서 중국 얘기군요. 네. 네, 만주사변 83주년을 맞아서 중국 전역 각지에서 여러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중국 각지에서는 이틀 전부터 만주사변을 기억할 것을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일본군은 오늘로부터 83년 전인 1931년 9월 18일 선양의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뒤 이를 중국 군대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며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에 나섰는데요. 네. 최근 영유권 분쟁과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만주사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날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 그 행사 내용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얼빈역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에서 항일전쟁 참전 용사와 학자들이 참석해 일제에 희생된 중국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은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선양에서 9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18분부터 그 동서로 난 9개의 도로와 남북으로 난 18개의 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네. 3분간 경보가 울리게 됐습니다. 또 지역 방송사들도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치를 잊지 말자라는 자막과 경보음을 내보냈고요. 안후이성 기록보관소 등도 역사 기록물들을 공개하며 당시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예. 또 오늘 중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중국 영화 여명의 눈이 전국에서 개봉됐습니다. 여명의 눈이요? 네. 중국이 최근 일제 전범 자백서 45편을 공개했었죠. 이번에는 난징 대학살 생존자의 증언도 공개하고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공공추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망은 이 공공추도망이 17일부터 하루에 한 편씩 100일 동안 난징 대학살 생존자 100명의 구술 증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로 난징에 당시 살았던 85세의 샤수친 할머니의 증언이 공개됐는데요. 이 할머니는 당시 자신의 집에 외조부모와 부모, 자매들 등 모두 9명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들이닥쳐 자신과 여동생 1명을 제외한 7명을 모두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와. 할머니는 일본군이 어머니와 언니들을 윤관한 후 살해했다고 증언했고요. 네. 어린이였던 자신과 여동생은 시체 더미에 깔려있다가 겨우 구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시체 더미 속에서 한참 있다가 구출됐다. 정말. 그때 뭐 약 30만 명이 학살당했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네. 다시 들어도 치가 떨리는 대학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에는 A급 전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뭐 이런 말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홍콩 명보의 보도인데요. 홍콩 명보는 지난달 이시하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일본에 A급 전범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시하라 의원은 미국이 이전 국제재판소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평화 파괴라는 별명을 일본에 적용했고 A급 전범이라는 표현도 미국이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일본인 전범 25명을 A급 전범으로 판결했던 도쿄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시하라 의원은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천황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의 장인과 사촌형 2명도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는 센카쿠 열도 혹은 자오이자오 분쟁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인터뷰 기사를 낸 홍콩 명보는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라는 뜻에서 만주사변 발생 83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 극우파와의 인터뷰를 보도한다며 그 보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극우파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도 과거사 문제로 많은 저기가 있죠. 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게시판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스템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네, 다름과 닮음. 참 닉네임 좋네요. 다름과 닮음. 이인호 KBS 이사장이 박정희가 한국 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한 독재자라는 궤변을 했다는데, 그러면 히틀러는 유럽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한 독재자이고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출산율에 기여한 범죄자라는 말인가? 참으로 파렴치한 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인호 한때 존경받는 서양사학자였자 러시아 혁명사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역사인식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전공이 서양사건 동양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관의 문제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이 들어가면서 실망을 주는 원로급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협이 오늘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죠. 당의 중진이자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개파 움직임, 분란 이런 거 싫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주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 의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저희 이강윤의 오늘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 뒤로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건은 조금 소망대로 되지는 않으셔서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당 내외 사람들의 신망과 특히 위기 국면에서는 원 의원님을 찾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도요.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두루두루 신임을 얻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솔직히 이 명칭이 잘 입에 익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익숙지 않은데 그러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좀 낯설고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방송할 때 제 중심을 잡아서 책임 있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당의 근본적인 어떤 문화와 체질이 바뀌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소한 이름인데 그만큼 좀 입에 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좀 그렇다는 얘기고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김한길 안철수 합당 이전보다도 더 추락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당의 원로로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근본 위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IMF 이후 경제는 발전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특히 서민들, 중소기업들, 영세사용업자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특히 저희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간에는 말이에요.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의 뭐 탈당설이 이렇게 나온 그 직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지난 최근 한 너댓새간 돌아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는 뭐 영화 명량으로 다시 전국적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랐지만 이순신 장군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새정치연합을 확실하게 회생시킬 길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푸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빗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꼽는다면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뭐 비대위원장을 고사하신 거지만 만약에 원 의원께서 맡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신 비대위원장 시켰으니까 당신이 열심히 잘하십시오. 이래서는 결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DJ가 와서 맡으셔도 안 될 거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 그건 그만큼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정당이 그런 그 제왕적 총재가 이끄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당보다 더 나아지려면은 네. 비대위원장 우선 당신이 당대표 됐으니까 열심히 잘하시오. 우린 지켜보겠어. 이래서 안 되고 예. 모든 구성원들이 또 이제 핵심적으로는 국회의원들부터 내가 리더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나서고 솔선수범하고 동참해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위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극복할 거냐 아니면 저러다가 무너질 거냐를 지켜볼 텐데 네. 그것은 결코 문희상이든 누구든 비대위원장 하나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13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천여 명의 우리 기초 내지는 광역 네. 지방의회 의원들 단체장들 예. 그리고 핵심 당원들이 얼마나 이 당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리겠다. 내가 일선에서 앞장서서 당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할 때 국민의 신뢰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랑이란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 백성이 날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모든 걸 바뀌는 시대도 지났고 어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내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것은 국민이 또 용납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카리스마로 뭘 위기를 극복하는 이른바 양김 그런 것들은 양김 시대로 끝났고 사실 그것을 개인에게만 기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긴 분명히 있죠. 그만큼 지금 당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간략히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 누구 해봐? 그럼 뒷짐지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거 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집안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한번 리더로 옹립을 하거나 추대를 했으면 너남 없이 팔로우십도 좀 발휘해야 된다. 리더십만 기대할 게 아니고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팔로우십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은 팔로우십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네. 팔로우십이 없는 리더십은 결국 독재나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비대위원회의 재구성을 계기로 해서 우선 당장 우리 130명 국회의원들이 내가 리더라는 각오를 가지고 비판을 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비판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나누는 그러한 정말 주인의식이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휘될 때 국민들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거듭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작게부터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너무나 지고지순하고 당연한 이른바 공자왈 맹자왈 말씀이고 사실 그 말씀을 누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여지껏 그럼 왜 안 됐죠 그게? 그게
물론 저는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에 안주해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 기득권이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안도 부재하고 우리가 유일 야당, 물론 이제 일부 분소 진보 정당이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 세력은 그 유일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방심하고 오만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1년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라든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선이라든가 또는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뜻밖의 패배가 결국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 니네가 오만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 우리도 니네를 심판한다. 니네도 심지어 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정치인 모두가 사직생의 각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국민들이 워낙 못하다가 잘하면 더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이러고 또 그냥 뽑아놨으니까 잘해라. 난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또 잘못하면 비판이나 하겠다 이러면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 얼마 남지 않은 지지나 기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내려갈 때도 이제 별로 없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회를 드디어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불퇴전의 결의로 읽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청취자들의 의견을 바로 돌발 질문처럼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많이 들으셨을 질문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청취자 어느 분의 말씀입니다. 대단군이라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리더십이 되려면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 그게 정당의 핵심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체성에 의심받는 몇몇 의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은 망언 수준으로 좀 가끔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제1야당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의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제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견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나무가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게 해법이 아니라 나무의 기둥을 튼튼하게 그리고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게 하면은 가지가 많아도 바람에 안 흔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이견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보다도 그런 다양한 의견, 그래도 정말 한편으로 보기에는 저분들은 당 같이 하기 어려운 분들 아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줄기와 뿌리를 가진 그런 구심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세력이나 이해관계로가 중심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가 뭘 해야 되고 우리 당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지의 역할이 또 좀 더 이렇게 순화되고 이렇게 전체에 어울리는 측면으로 작용이 되고 또 부득이해서 그런 잔가지가 결국 나무에 도움이 못 되면 그렇게 삭쟁이가 돼서 뿌러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 가지를 쳐내는 것보다는 기둥과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일, 가치와 비전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 당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투가 약간 딱딱하더라도 오해는 마십시오. 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것 같이 아주 너무나 가치와 공유를 너무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일
확실한 제도가 네.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정치에 그리고 또 그 정당의 대표 선수로서 예. 우리가 인정할 만하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네. 없앨 수 없는 장치고요. 예. 그리고 또 당에서 그런 분들이 지도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에서 역할이나 위상도 또 점차 축소되고 그럴 거니까요.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1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전당대회 때까지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을 이제 비대위원장이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당 대표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어받는 것이 당의 지도력 회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년 1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그냥 또 관리형 당대표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당대표를 맡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견해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부터 그렇게 하자는 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비대위원장은 문희상 의원으로 추대가 됐으니까 예. 그건 더 논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내년 꼭 1월일지 2월일지 모르겠으나 전당대회 때 네.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당대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체화시키는 게 명실상부한 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대권 주자가 되겠다고 하면 우리 당에서부터 당을 잘 운영해서 당원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국민들도 저 당의 저 리더는 정말 아주 대단한 정치력과 소통 능력이 있다. 네. 그리고 저 분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치가 내가 지지할 만하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당의 대표가 역할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꾸 분리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식의 논리로 가지 말고 예. 당을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자. 그런 점에서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와 당권을 분리하지 말고 아예 한 사람이 책임 있게 틀어쥐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함께 길게 보고 직접 정치를 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잘하면은 당연히 대권 후보로서 위상이 강화될 거고 예. 아무리 지지도나 인지도가 높아도 또 당대표로서 당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시키면 좀 평가가 아무래도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검증의 과정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돌아오긴 했지만 지도력이나 협상력이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새누리당 측에서도 박영선 원내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을 과연 성의 있게 할지 이런 거 좀 걱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박 대표 체제로는 무망할 것 같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게 우리 지도력을 결국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탑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 투탑으로 어떤 두 사람으로 두 배 역량을 강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고 역할 분담해서 보완 내지는 협력하면서 하면은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당의 역량 발휘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칼자루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반드시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아주 나 몰라라 하고 세월호가 마치 우리 사회 발전이나 이런데 큰 장애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당의 의원들까지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출구를 막아버리는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 결국은 지금은 야당이 곤궁에 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여당의 좀 책임 있고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국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박영선 대표 혼자 하던 것이 이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까지 거기다 더해지니까 좀 더 힘있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너무 점잖게 대하시는 건 아닌지. 일테면 어제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아주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하고 나서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아주 차돌맹이처럼 딴딴히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쥐고 흔들거나 뭔가 양보를 받아내려면 더 네.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리더십에 네. 결정적 타격을 입은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입장으로 볼 때 네. 지금 뭐 박영선 대표의 리더십이나 또는 그 협상 능력이 좀 더 있냐 없냐가 네.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네. 정부 여당의 태도죠. 그러니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원내대표가 가서 강하게 어필해도 될까 말까 한데 네, 리더십을 상실한 박영선 원내대표로 과연 네. 되겠느냐 이거죠.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 비대위원장을 새로 우리가 모신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네네. 이게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선에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13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친 세월호 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 가장 시급한 민생법이라는 인식하에 네. 그야말로 행동으로서 단결하고 같이 투쟁하고 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서 예. 결국 이 수돌 같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을 네.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원내대표나 예. 비대위원장의 몫으로 맡겨놓아서 해결되기에는 이미 지금 도를 넘어섰습니다. 예. 대통령과 정부의 여당의 태도가요. 네, 오늘 그 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추대한 날이고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지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긴 그런 시간,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런 점도 있으셨을 텐데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깐 하나 공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클로징은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게시판에 뭘 하나 올렸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 후인 9월 25일 오후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관련 향후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데인데 제가 서울대 강원택 교수인가 이렇게 함께 토론자로 초청을 받아서요. 그리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는데 다 마치고 종합 토론을 하고 그러면은 이강윤의 오늘하고 시간이 겹쳐서 부득이 그날은 제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하루 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국회 도서관이면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오셔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 안진걸 차장도 나오더군요.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야